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일기 행쟁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연기 때, 행쟁을 러프하게라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일기 때는 그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쓰기 위한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어떤 필력에 대한 빌드업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역량을 좀 배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심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시험을 좀 많이 칠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시험이 있는데요. 여러분한테는 전날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미리 예고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는 쟁점이라는 느낌은 안 들 거고요. 당의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필사한다는 연습을 통해서라도 시험을 스킵하지 말고 성실히 임해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필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채점을 진행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채점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당의 쟁점에 대한 이해 있죠? 쟁점 이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완성 여부를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쟁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습득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답안 작성 방식과 관련해서 개별적인 채점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시험이 다 주관식이 그렇지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주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논점이 아예 주어지는 경우죠. 논점이 제시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점을 발견해야 되는 경우예요. 당연히 후자가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문제의 트렌드는 대부분 다 논점이 다 주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당의 행위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미 대상 적격을 물어보는 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당의 소제기가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되면 소제기 일반 요건을 여러분들이 다 써야 되고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끄집어내서 그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후자가 더 어렵죠. 그런데 채점하는 사람은 뭐가 더 좋을까요? 논점 발견형하고 제시형 중에 채점하는 사람은 논점 제시된 게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채점을 해서 선발을 하는 거에 결론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채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논점 제시형으로 거의 굳어져 간 거예요. 트렌드가.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논점 제시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당의 쟁점에 대한 단문 있잖아요. 단문을 필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내는 문제에서도 논점은 대부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기 때는 다 논점 제시형만 출제할 거예요. 그러면 논점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 주어진 쟁점을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찾아서 필사하면 돼요. 단문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사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례형이라는 일종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포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문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학설도 들어가고 판례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판례에서도 요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해 사안에서는 뭐 이러이러하다라는 판례의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 서의 정보하고 여기에 있는 이 요건 세트가 일종의 이렇게 도킹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당해 사안에서는 어떻게 이 당해 단문에 있는 내용이 입체적으로 현출될 수 있는가를 답안지에만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정은 단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수험생으로서는 예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을 수 없다. 그러면 아예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당해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있는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기 때는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보고라도 쓰고 쓰면서 또 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차별성의 문제인데 내가 과연 얼마만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포섭을 완성해 가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실전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렴풋하게 포섭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라도 한번 해보는 연습을 빌드업 해야 되고 내가 단문을 필사하는 이 부분은 일기 때 한번 마스터 해본다라는 각오를 갖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한다면 좀 더 집중력 있게 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다 제시형으로 된다. 그래서 사실은 논점을 발견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서랍을 꺼내는 연습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어요. 당의 사례에서, 당의 문제에서 쟁점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논점 제시형으로 출제되는 최근의 트렌드에 비추었을 때 그런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뭐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단문 플러스 포섭이라는 연습, 특히나 단문을 내가 얼마만큼 완성된 세트로 나의 글로 옮겨 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기 때 어느 정도는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이걸 다 외워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막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이라는 건 항상 내가 전날 다 보고 들어간 상태에서 전날 본 거를 기억해갖고 쓰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전날 다 한번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 그거를 이제 수험 생활에서는 보통 우리가 그냥 단권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 시험이 있는 전날에 한번 다 볼 수 있는 상태까지 익숙하게 반복 숙달해 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각각의 쟁점이라는 것들이 이 단원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셔플되고 그 안에서도 또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행히도 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이제 기승전결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각각의 쟁점의 체계적 지위를 정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내가 쟁점들을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한번 펼쳐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마인드맵이라는 단원이 있죠. 거기에서 행정에 녹아져 있는 모든 쟁점들이 기승전결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반복 숙달하면서 자꾸 쟁점을 단원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숙달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 때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진중한 고민들을 해봤잖아요. 그렇지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용어 자체가 워낙 난해하고 용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한테는 와닿지 않는 상태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부 처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있죠? 거기 제목은 거부 처분을 중심으로 단원의 경계를 허무는 행정의 쟁점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건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인데요. 저는 이제 국가 측을 대리해서
수행했던 사건이에요. 실미도 영화감독 갑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게 실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보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못 주겠다라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영화감독 갑이 행정법원에다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계속 제가 이런 사실관계도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럼 행정청, 지금은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되어 있죠. 장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정보 좀 공개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싫은데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행정법원에 가서 이제 취소 소송이라는 걸 제기한 거죠. 이게 이제 행정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사소송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가해자고 음주운전, 얘가 만약에 피해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왔고 얘가 상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민사법원에다가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민사법원 판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을이 달라고 하는 금액, 그 다음에 갑이 줄 수 있는 금액 사이에서 지들끼리 좋으면 장땡이에요. 그래서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은 사익이고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도 사익이에요. 그러면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비교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적 자치에 기해서 지들끼리 좋으면 되죠. 그래서 이를 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의 법률 관계의 파장 효과는 얘하고 얘한테만 미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미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 판사는 편해요. 그냥 지들끼리만 좋으면 되고 조정 회부율이 높아서 조정을 잘 하는 사람, 그래서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적체하지 않는 판사가 에이스예요. 그래서 민사법원 판사는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속가에 따라 다르지만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음주운전을 통해서 을한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얘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뭐가 이제 돼요? 운전면허가 취소되겠죠? 그래서 운전면허는 여러분이 운전면허증에 보면 경찰청장이 줬어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분들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에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준애한테 시비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피고로 해서 얘는 행정법원에다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얘가 한 건 뭐죠? 얘네가 한 거는 면허 취소죠. 야, 너 있잖아. 내가 줬던 면허 내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소송이죠. 근데 이제 민사소송하고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건 왜 취소를 할까요? 얘가 음주운전을 자꾸 하면 국민들이 죽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법원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행정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이 있어요. 행정청. 얘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을 공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인인 갑, 얘가 제기한 거는 내가 운전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걸어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운전을 생계로 해서 한다 그러면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얘의 이익은 이제 사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생겨요?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저울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비교 형량이라고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보다는 민사법원 판사보다는 행정법원 판사가 좀 더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좀 더 어려워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공익이라는 게 보통 이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사익은 아까는 그냥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의 사익으로 끝나지만 얘는 이제 국가기관의 어떠한 처분에 의해서의 나의 사익이기 때문에 이런 사익을 우린 공법에서는 권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익. 그래서 뭐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얘기를 하지 국민사익위원회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권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과 권익 사이에서의 비교 형량이라는 문제로 이제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법원 판사는 복잡한 만큼 3명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민사보다는 복잡한 걸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 본질을 우리가 잘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여러분 연산군이라는 조선시대 때 군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산군이 이제 폭정을 할 때 채용사를 통해서 뭐 여자들을 자기가 마음에 들면 강제로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뭐 부적절한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으는 사람을 뭐 채용사라 그래갖고 모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연산군이 그렇게 그러한 극악무도한 짓을 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은 이런 거야 라고 미리 얘기했어야 하면 그냥 막 잡아왔어요? 그냥 막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백성들은 어때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예견 가능성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산군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일상생활이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규율을 받을 때는 내가 좀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국민이 위임을 줘서 국회의원이 제정한 내용 있잖아요. 법률. 이거에 의해서 만약에 나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된다면 당의 법률을 통해서 나의 삶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인치주의에 대비해서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법치주의라는 개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 헌법은 37조 2항이 있고요. 여러분 헌법 37조 2항 한번 들어가 볼까요? 37조 2항. 여러분 헌법 조문도 잘 적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공법에서는 헌법 조문을 잘 적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점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도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적시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보장,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공자 같은 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익은 어떤 경우에 뭐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제한될 수 있다고? 법률에 근거해서 하라고 해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사정들이 법률에 규율되어 있다면 그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치주의라는 게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헌법 37조 2항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헌법을 구체화한 게 행정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8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법령집에는 없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법령정보센터 한번 들어가 보시면 행정기본법이 있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아무튼 행정기본법을 조금이라도 내가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면 좀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8조를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아예 때려 박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는 표제하에 뭐라고 규율해 놨냐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법률 유보 원칙을 규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의 국민에 대한 처분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법률 우위 원칙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법치 행정의 원칙 헌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에서 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법에서는 이 법치 행정의 원칙에서 출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치주의에서 법치주의로 넘어왔는데 그 법치주의라는 것은 결국엔 본질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그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름다운 세상은 이렇게 됐네. 근데 헌법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자, 행정법원이라는 데는 행정청이 무언가 처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침해를 받은 갑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야 되는데 얘가 누구예요? 얘가 바로 법치 행정의 원칙을 구현해야 되는 1차적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연산군은 예전에는 지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지 마음대로 못해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법치 행정의 원칙에서 1차적 판단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때릴 때는 걔가 못생겼으니까 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걔의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1차적 판단권자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때리고 그 처분으로 공익을 달성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법원에서 다시 심판을 해요? 그거는 얘가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법원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처분을 했을 때 법치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몇 차적 판단이에요? 얘는 이제 2차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면서 권익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용어로 배웠지만 이제 행정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는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좀 더 행정법 친화적인 표현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행정청이라는 애는 애초에 시험을 볼 때 뭘 보고 들어왔어요? 얘도 나름 행정법을 공부하고 주관식으로 평가를 받아서 행시에 보면 여러분 행정법을 봐요. 그래서 행시 합격해갖고 온 애들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법원은 지금은 이제 로스쿨로 선발 인원이 일원화됐기 때문에 변시에서 공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나도 알아. 변시에서 봤어.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사이하고는 레벨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얘가 틀릴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얘는 행정법을 잘 알아요. 그 얘가 또라이가 아닌 이상 뭐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무모하게. 그래서 행정소송은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면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국가소송을 수행했을 때도 승소율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거는 얘네들이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적 판단권이라는 존중의 관점과 그 다음에 국민의 권익의 관점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판사의 이런 심리적인 갈등 구조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놔야 행정법이 좀 쉽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요, 거기에 국방부 장관과 행정법원의 관계라고 CF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행시 출신 공무원, 그 다음에 변시 출신 판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긴장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 분립이라는 관점에서는 처분청, 즉 행정청의 1차적인 법치 행정의 원칙에 따른 판단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권익도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에 있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이 가치 때문에 행정소송에 미치는 그 영향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소송 형태는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형식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예비순환 때는 법정 항고소송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이라는 것도 처분청이 법치행정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1차적 판단을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그걸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처분청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 1차적 판단권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이라는 것.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방해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것이든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엄격한 제소기간 내에서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제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엄격한 소송 요건을 규율하고 있는 우리 행정소송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당해소 제기가 적법한지 아니면 뭐 대상 적격이 인정되는지,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이런 문제들도 다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의 관점에서 엄격한 소송 요건을 행정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이 가치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행정소송법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성은 제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비순환 때 배웠듯이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는 간접 강제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데 해석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죠. 그건 왜 그래요?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안 되는 거는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민사집행법 300조에 있는 가처분을 준용하면 더 좋잖아. 그래, 국민 권익에는 좋아. 근데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서 판사인 나로서는 조심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이래요. 만약에 처분청이 처분을 때렸잖아요. 근데 행정법원 판사가 이걸 뒤집었네? 그러면 처분청이 기재부일 수도 있죠. 그러면 법원에서 나중에 판사 증언, 그 다음에 시설, 증축, 예산을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해주죠. 너 우리 우습게 알았지?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행정부는 어때요? 여러분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여러분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권력이에요. 즉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권력이죠. 근데 사법부는 어때요? 그게 아니라 사법부는 행정부의 수반이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청와대 가서 임명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행정부한테 사실 까불면 안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를 그런 감각이 있겠구나. 판사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겠구나. 근데 그런 심리적인 지배 원리는 뭐냐? 바로 법치행정의 원칙에서의 1차적 판단권자가 처분청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처분청의 눈치만 보고 뭐 예산이나 신경 쓰고 판사가 기웃기웃 거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한테 저 새끼들은 뭐 안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국민에 대한 권익을 보장해줘야 되는 이런 관점도 조심스럽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배워요? 대상 적격을 하건 원고 적격을 배웠건 간에 모든 소송 요건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확대한다고 배웠어요? 아니면 축소한다고 배웠어요? 확대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국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법원이 소송 요건을 확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담아내냐면요. 우리 헌법 27조 2항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헌법 27조 1항. 거기에 보면은 재판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 소송이 소송 요건이 흠결돼서 각하되면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재판 청구권의 실효적 보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일기 때 좀 빌드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자,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 그 다음에 거기와 국민의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 사이에서의 고민, 이게 행정법원 판사의 가장 큰 고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이에서 소송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하면서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 적극적으로 뭔가 창설하려는 건 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맥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당의 이 사안 있잖아요. 이 사안에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당해 사안에서 보면 우선 갑의 쟁송상의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쟁송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로마자 2번에 쟁송. 자, 쟁송이라는 것은 행정소송,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어렵게 여러분의 시험에서 쟁송상의 권리구제 수단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면 정말 큰 덩어리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송도 검토해야 되고 심판도 검토해야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소송이 메인인데 얘도 왜 같이 이렇게 하나의 팩으로 같이 가느냐? 그거는 우리 헌법을 잘 봐야 돼요. 자, 헌법 여러분 107조 3항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1기가 끝나면 암기하게 될 거예요. 자, 헌법 107조 3항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행정심판이라는 애에 대해서 헌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준 사법 절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건 뭐냐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 절차, 즉 행정소송과 준이라는 건 뭐야?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애예요. 그렇지만 얘는 판사는 아니죠.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정부에서 막 바꾸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처분청에서 1차적 판단을 때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걸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부의 가오가 죽어버리죠. 그럼 웃겨지는 거예요. 처분 때리고 지가 취소하고 지가 변경하고 그러면 행정부의 권위가 살지 않기 때문에 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정치적인 철학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코미디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무회의에도 막 오지 말라 그러고 감사원에서 감사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행정법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중요하구나. 왜? 우리가 때린 행정청에서 때린 그 행정처분 거기에 공정력을 좌우할 수 있는 그 행정심판위원회 거기에 아무도 국정 철학이 전혀 상반되는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 뭘 해도 껄끄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반드시 바꿀 거예요.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정치적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그렇구나. 107조 3항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하고 다른 애가 뭐예요? 듣보잡이네. 그냥 단순 이의신청 같은 애는 얘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얘는 헌법에서 노는 애고 얘는 그냥 개별 법령에 있는 듣보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행정심판인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배워 나갈 건데요. 자, 쟁송이라는 거, 그 표현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송 플러스 심판이라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것도, 자, 권리구제 수단,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패키지인데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본안 플러스 가구제예요. 그렇죠? 본안 플러스 가구제.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예방적 부작위 소송만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것은 모든 소송에서 다 본안 플러스 가구제가 한 팩으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처분은 그냥 기계적으로 당연히 써줘야 되는 쟁점이에요. 그래서 본안 플러스 가구제,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거기다 해두고 반드시 거기다가 필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소송 플러스 심판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거기에 보니까 자, 취소 소송, 즉 항고 소송이잖아요. 항고 소송. 그러니까 얘가 제기한 취소 소송이 항고 소송인데 이 항고는 왜 항고일까요? 자, 행정청이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렸을 때 지금 어떤 지위에서 때렸어요? 위에서 때렸죠? 위라는 것은 얘보다는 높은 거고 우월적이고 고권적 지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서 때렸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맞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항하다 할 때의 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고소송이라는 의미 자체에서 행정청이 어떤 지위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우월적 지위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고는 뭐예요? 고소하다 할 때 고예요. 저항하면서 고소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행정법원 판사한테. 그래서 항고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런 항고소송으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이제 취소소송하고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가구제 수단. 그 가구제 수단으로서 우리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 행정소송법 23조에 집행정지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행정소송법 8조 2항을 보면 민사소송법 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빨대를 꽂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빨대가 있으니까 다 땡겨오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의 성질상 끌어올 수 있는 것만 빨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가처분이라는 것은 사인과 사인 사이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에는 민사법원 판사가 고민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줘도 돼요.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내린 1차적 판단권을 적극적으로 변경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맥락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행정심판 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쟁송이기 때문에 헌법 107조 3항에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제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처분 취소 등 무효 확인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에서는 5조에서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것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없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있죠. 그런데 행정청 사이에서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의무이행 심판 청구의 형태도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가구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집행정지 플러스 뭐가 있어요? 임시처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법에서는 임시처분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규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심판법 한번 펼쳐볼까요? 행정심판법. 거기 31조 한번 같이 보죠. 행정심판법 31조에 보면 임시처분이라는 표제 하에 재결청이 적극적으로 임시의 처분도 때릴 수 있도록 규정해 놨어요. 이게 바로 가처분이죠. 임시가 가잖아요. 가. 그렇죠? 얘는 행정심판은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우리 행정심판법 31조에서 명시적으로 가처분, 임시처분을 규정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처분을 번복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돈이라도 뜯어내자라는 소송이 국가배상 소송이에요. 그렇죠? 국가배상.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여러분이 이제 행정쟁송에서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나중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문제에 대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 국가한테 뭘 청구하는 거예요?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미 피고는 누구예요? 피고는 이름 자체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국가한테 배상하라고 해놓고서 국방부 장관한테 제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인데요. 여러분 손해배상하고 보상하고는 달라요. 보상이라는 것은 책임이 없는 경우에 손해를 전보하는 걸 보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돈을 뜯어내는 걸 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배상이라는 표현 안에 이미 당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구나라는 게 국가배상법 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쟁송상의 권리구제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법령 위반이라는 위법성이 있어갖고 뭐 일부러 영화를 망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감독에 대해서 평소에 안 좋았던 거죠. 아니면 얘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던가 뭐 그렇게 해서 얘를 엿먹였다. 그러면 돈도 뜯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근데 피고가 그때는 누가 돼요?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니까 피고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피고를 배우면서 같이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쟁송의 기승전결과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거기 로마처 3번에 보면은요. 행정쟁송의 기승전결이라고 돼 있고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는 우리 교재에서 마인드맵이라는 표제 하에서 같이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라는 것은 소송 요건인데 이 소송 요건이라는 것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본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집에 돌려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일례로 들면 소개팅을 할 때에 뭐 카톡 프로필 보고 아예 만나지도 않는 상태. 그렇죠. 최악이죠. 그러니까 당사자한테는 각하가 되는 거예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영어로는 디스미스라고 표현을 해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제 각하라는 것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수임했는데 소송 요건이 흠결돼서 각하가 받았다 그러면 수임료를 돌려주는 게 상도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판사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쫑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행정쟁송에서의 소송 요건이 거의 7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데 소송 요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뭐 원고 적격부터 이제 뒤에서 우리가 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거부 처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해 소송이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그러면 뭐예요?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흠결됐다 그러면 각하 판결의 대상인 거고 충족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법한 소송이다. 결론은 그렇게 나가겠죠? 여러분 답안에서. 흠결 시에 각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인드맵을 같이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승이라는 것은 소송의 기술이에요. 기술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쓰는 게 기술이죠. 그러면 당사자는 누구 있어요? 여기서? 판사, 그러니까 기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이제 링 위에 올라가는 거고 링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기술을 쓰면서 서로 이기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여기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고가 여기에 앉아요. 그 다음에 피고가 여기에 앉죠. 피고는 이제 행정청이 되겠죠. 이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이렇게 앉게 돼요. 판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판사 3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판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를 우배석이라 그러고 왼쪽에 있는 애를 좌배석이라고 하는데 좌배석이 높을까요? 우배석이 높을까요? 여러분 상식상 우배석이 기수가 좀 높아요. 오른쪽을 중시하는 아주 반인권 친화적이죠.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데 뭐 지들끼리만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배석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3명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원고가 여기 앉고 행정청이 여기 앉은 상태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본안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맵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그 밑에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 밑에는 뭐 이렇게 그림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아직 판사가 안 나오죠.
그런데 승전결에 보니까 판사가 나름 디테일 있게 영국식 판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그를 쓰거든요. 영국은 판사가. 자, 그렇게 해서 판사가 있는데 거기에 3명. 그건 여러분들이 안 그렸어요,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사를 만나서 링 위에 올라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쫓겨나는 것, 그거는 소송 요건 흠결 각하가 되는 거고, 기가 충족이 돼서 패스가 되면 이제 드디어 판사를 만나서 링 위에서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공격과 방어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잘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쓸 수 있는 소송의 기술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0기 때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거기 마인드맵에 보면 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소의 변경, 가구제, 이송병합, 그 다음에 심리, 처추변, 소송 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행정소송법에서 찾아보면 비록 처추변은 소송법의 규정은 없지만 다 그 요건사실이 뭘로 규율되어 있냐면 당사자의 신청이라는 요건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가 동원할 수 있는 소송 기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시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거기 승은 소송의 기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당사자의 소송상 권리 방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서 찾아보면 신청이라는 것이 반드시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청에 대해서 판사는 뭐라고 화답해야 돼요? 소재기는 판결로 화답하는 거고요.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러면 각하 결정. 형식적 요건은 충족됐는데 이유가 없다 그러면 기각 결정. 이유 있다면 인용 결정.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게 신청이다. 소송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안으로 넘어오면 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본안은 여러분이 배우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쟁송법만 배우지 본안과 관련된 내용은 배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알아야 돼요? 문제가 본안과 관련된 제시문상의 정보도 주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덜컥 물어가지고 여러분 답안에 현출해 버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소송 요건과 본안 요건을 구별해야 되는 여러분의 필요한 역량에서 흠결되어 있다는 것을 노출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전이라는 본안 판단 요소를 알아야 돼요.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아까는 소재기 자체가 적법한지가 이제 기와 관련된 얘기였고요. 여기서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적법이냐 또는 위법이냐. 그래서 처분이 적법하면 무슨 판결이 떨어져요? 처분이 적법하다 그러면 이제 기각 판결이 되는 거고요. 위법하다 그러면 인용 판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적법과 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법이라는 것을 지켰느냐 또는 위반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좀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서 주체, 절차, 그 다음에 형식, 그 다음에 내용의 관점에서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보는 거예요. 주절, 형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체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행정법이 바로 행정조직법이에요. 그 다음에 절차, 뭐 이유를 고지하거나 사전에 통지하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형식은 문서로 해야 되죠. 뭐 카톡이나 손짓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정청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행정절차법이죠.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시험 과목이 뭐 있어요? 노동법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내용에 해당되는 법이죠. 노동법. 그렇잖아요. 노동법.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시험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튼 수많은 개별적인 행정법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판사가 야, 너 왜 똑바로 했어야지 2차적 판단을 하면서 위법했으니까 인용 판결 이렇게 해서 인용 판결 원고가 이겼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런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혀 잘못된 게 없어. 그래서 적법해. 그러면 기각 판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결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이라는 판결에서 보면 판결의 종류와 효력, 그래서 인용 및 기각 판결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각합 판결은 사실상 이제 협의의 소의 이익은 살아 움직여요. 왜냐하면 처분의 효력이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정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 요건 중에 협의회소의 이익의 경우에는 끝에 가서 각하가 날 수 있지만 그 밖의 소송 요건들은 대부분 소송 요건 판단 단계에서 각한지 본안으로 넘어가는지가 결정이 되고, 마지막에 있는 결은 결국에는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갖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갖고 진정한 본안 싸움을 이제 갑과 행정청이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주장하면 얘가 방어하고 얘가 입증하면 반증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예요. 그럼 판사가 그때 어떻게 변론주의에 따라서 심판하느냐, 아니면 직권조사도 보충적으로 뭐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비과정 때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1시간 동안 좀 머리 아프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맥락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기승전결의 미시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쉬었다가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만 지워주세요.